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인풋, 심층 분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주어지는 여러 입력 케이스들을 살펴볼 건데요. 케이스별로 하나하나씩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입력값을 보시면 0원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문자열을 우리가 특정 변수에 저장하면 그만입니다. 일단 터미널 상에서 0원을 입력해주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될 테니까 우리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에 입력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다가 이 input 함수가 리턴해주게 될 거고요. 이 리턴한 데이터를 저는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게 되고요. input 함수가 실행되어서 입력을 기다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0원을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A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A가 출력이 되니까 0원이라고 프린트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케이스였죠.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아까랑 다른 점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숫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것을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int, 숫자 자료용으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인풋을 받긴 받을 겁니다. 인풋을 받긴 받을 건데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 인풋은 터미널로부터 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들인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int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준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nt를 통해 우리가 가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환한 데이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 데이터를 a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a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위에 거랑 좀 겹치게 되니까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input 함수를 만나게 되어서 입력을 기다리게 되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이 int가 없었을 때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int화 할 거니까 이 a에는 이 int화된 10이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요. 10이 나오게 돼요. 근데 강사님, 이게 문자열 10일 때 그리고 숫자 10일 때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우리는 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입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면요. 출력 결과 입력을 받아줘야 되니까 10을 입력해 보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녀석의 데이터는 int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덧셈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int가 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자열일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숫자와 더한다거나 아니면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단한 케이스 2번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케이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케이스를 보기 전에 2번 케이스 했던 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 1, 2, 3, 4, 5 이게 지금 다 붙어있는 데이터고요. 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각각 한 글자씩 끊어서 리스트로서 저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이게 입력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었어요.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 글자일 수도 있고요. 그때 한 글자씩 끊어서 리스트로서 보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컨대 김영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 이거를 전부 다 통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거를 한 글자씩 끊어서 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로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3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1, 2, 3, 4, 5라고 하는 입력이 한 줄짜리 입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put 함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랬을 때 들어오는 값은 이 문자열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1, 2, 3, 4, 5가 통으로 저장되게 돼요. 이때 이 문자열을 한 글자씩 끊어서 리스트로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로 변환시켜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A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 A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자열이 한 글자씩 끊겨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때 입력을 기다릴 거고요. 여기서 1, 2, 3, 4, 5를 붙여서 입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끊겨서 리스트로 변환이 잘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 2, 3, 4, 5 문자열 이 하나로 저장되는 것과 그리고 각각 끊겨서 저장되는 것 이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이 겉보기에 이 녀석은 하나의 데이터고 이 녀석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유사한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1, 2, 3, 4라고 하는 문자열을 A에 저장했다고 치고 그리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B에다 저장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도 역시 인덱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B도 마찬가지로 이 인덱싱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인 A도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B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니까 슬라이싱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열 데이터도 지금 콤마가 안 달려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데이터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씩 저장하고 있는 묶음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B도 마찬가지로 콤마가 달려 있으니 당연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묶음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도 B도 둘 다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인덱싱도 가능한 묶음 데이터인데 왜 굳이 이 묶음 데이터를 다른 묶음 데이터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A의 경우에는요, 이 3을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 저장하고 있는 B의 경우에는요, 이 3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거 주석 처리 잠깐 해볼 거고요. 일단 입력을 하나 받아볼 건데 입력받은 데이터를 A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값으로는 저는 김영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김영원이 아니라 최영원으로 바꿔버리고 싶어요. 성씨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글자를 바꾸는 것이 되니까 A의 첫 번째 값에 접근하게 돼서 이 데이터를 최라고 바꿔주면 되게 될 겁니다. 이론상은 맞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프린트 A를 출력하게 되면 김영원이 최영원으로 바꿔 있어야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고 이 터미널 상에는 김영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자열은 부분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할당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입력받고 나서 문자열로 저장하게 되면 이건 묶음 데이터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 부분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냥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을 한 글자씩 끊어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이 첫 글자만 바꾸는 부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일단 바꿔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통해서 이 한 글자씩 끊어서 저장해주면 되고요. 이 녀석을 실행시킨 다음 입력값으로 똑같이 김영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보시면요. 아까랑 다르게 첫 글자가 최로 잘 바뀌게 됐고요. 에러 없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아까 에러를 발생시켰던 16번 라인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첫 번째 글자에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였던 이 문자열로 저장했었을 때는 이 첫 번째 글자로 접근해서 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은 부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건데 이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16번 라인에서 첫 번째 글자로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라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아이템을 통째로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정 문자열에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열을 통으로 갈아 끼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열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문자열은 부분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지 변수를 통째로 재할당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아이템, 이 문자열의 통으로 접근해서 이 녀석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한 글자씩 저장해서 이 한 글자를 통으로 갈아 끼우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분 수정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번 케이스는요. 어떤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녀석을 부분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묶음 데이터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문자열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부분 수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분 수정을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해야겠다, 참조만 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굳이 3번 케이스처럼 분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1번 케이스처럼 그냥 입력만 단순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과 3번을 구분해서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는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3번 케이스랑은 다르게 이 1, 2, 3, 4, 5가 입력되긴 하는데 한 칸씩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로 바꾸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풋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1 띄고 2 띄고 3 띄고 4 띄고 5 요 한 줄의 입력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했었을 때 이 한 줄에 문자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줄의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로 분리하고 싶어요. 자, 이것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플릿 함수를 사용했었으면 됐었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쪼개줘서 리스트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걸 쪼갤 때에 zip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제공했었으면 됐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구분자는 공백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입력받은 문자열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스플릿을 통해 쪼개줄 겁니다. 자, 이때 스플릿의 인자로 구분자, 이 sip을 주면 되는데요. 이 sip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화이트 스페이스, 어떤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끊어준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끊고 싶기 때문에 어떤 인자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링, 이 한 줄 입력을 뱉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을 끊어줄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 공백을 기준으로 끊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플릿의 결과는 리스트를 뱉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데이터를 A에다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 print 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보면요. 입력을 기다리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 1부터 5까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인풋 들어가고요. 이 스플릿의 결과까지 들어가서 리스트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잘 리스트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1, 2, 3, 4, 5 잘 끊겨서 들어가니까 잘 되었나 싶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숫자로 저장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따옴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접근해서 인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의 아이템 하나하나씩 반복문을 통해 접근해서 인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한번 짜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반복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for를 통해서 돌아주면 참 편리할 거고요. for in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in 뒤에 반복 대상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돌아줄 거니까 A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A의 인덱스를 통해 돌아주는 range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특정 아이템에 접근해서 이 녀석을 int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요. 다시 그 자리에 갈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를 통해서 특정 아이템을 꺼내오는 거, 이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시 갈아 끼울 때 내가 몇 번째에 넣을지 알 수가 없죠. 이 A를 직접 주는 방식은 몇 번째 데이터를 갖고 오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아 끼기 위해서는요. 지금 몇 번째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in 뒤에 A를 직접 주기보다는 range를 통해 인덱스로서 A를 순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ange를 주면 되고요. A의 길이만큼 주게 되면 0부터 A의 길이 전까지 이렇게 range가 뽑히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인덱스가 될 테니 i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하고 나서 반복문 안쪽에서는 a의 i번째 값에 접근하면 될 거고요. 이 값에 접근해서 int로 바꿔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그러면 int로 바꿔준 값을 다시 그 자리에 갈아 끼워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i번째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렇게 갈아 끼워주면, 할당을 시켜주면 교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해주고 나서 다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에 1, 2, 3, 4, 5를 입력했었을 때 이번엔 타입이 전부 다 변환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번 케이스의 방법인데요. 이 4번 케이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맵 함수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 이거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묶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1, A2, A3, A4 총 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건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에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데이터만 함수를 실행시켜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함수 실행된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예컨대 A1에 대해서 함수 실행 결과 B1이 나오고, 그 다음 A2는 B2를 뱉어내고, 그 다음 B3를 뱉어내고요. 그 다음 B4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묶음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를 실행시킨 모든 결과를 모아놓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맵 함수입니다. 아니, 그럼 강사님, 이런 케이스가 언제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방금 경험해보신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1, 2, 3, 4, 5를 입력했을 때 인풋 스플릿까지 수행하게 되면 리스트가 완성되긴 완성되는데 이게 문자열로 저장되는 것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돌아주면서 int 함수를 수행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죠.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int 함수를 수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int 함수를 씌울 거고요. 얘도 씌울 거고 얘도 수행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int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끝이 아니고 int 함수를 실행시킨 이 결과, int로 바뀐 이 숫자를 이렇게 데이터로서 저장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 타입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맵의 용례, 이 용례가 방금 우리가 짠 코드랑 완전히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맵 함수를 통해 어떻게 이걸 쉽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요. 이 맵에 두 가지 인자를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적용하고 싶어하는 함수를 앞에다가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함수를 적용시킬 묶음 데이터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리스트 A를 돌아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A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맵 함수에 등록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코드를 옮겨볼게요. 자, 일단은 이 맵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순회해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는 제가 잠깐 주석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맵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맵 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은 함수를 써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int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int 이렇게 써줄 거고요. int는 지금 당장 수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인자로 줄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로는 우리가 쪼개서 받아놓은 이 묶음 데이터 A를 돌아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면 땡! 끝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왜 하나가 더 남냐? 지금 이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를 어떤 묶음 데이터로서 저장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저장할 묶음 데이터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로 저장할지 튜플로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맵 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묶음 데이터에다 저장해줄까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맵 함수를 실행시킨 이 결과를 리스트를 통해 감싸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인지를 시켜줘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까지 씌운 이 결과를 다시 A에 덮어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A를 출력해 볼게요. 실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입력은 그대로 1 띄고 2 띄고 3 띄고 5까지 입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 1, 2, 3, 4, 5가 타입이 int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inf 스플릿까지 했었을 때는 문자열로만 저장되어 있던 이 데이터가 맵 함수를 통해서 순회하며 int를 실행시키게 되고요. 해당 리턴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저장한 데이터가 A에 더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쏙 바뀌는 거죠. 이 맵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이썬에서 워낙 자주 사용되고 강력한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꼭꼭 씹어서 소화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케이스는요. 아까랑 비슷하게 1 띄고 2 띄고 3 이렇게 숫자를 한 칸씩 띄어서 입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른 점은 이것을 묶음 데이터로 저장해서 이 묶음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 쪼개서 각각의 변수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1은 A에, 2는 B에, 3은 C에 각각 넣어주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언패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언패킹을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 할당 연산자 좌변에 변수를 하나만 줄이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줄 수가 있는데 우변에 있는 데이터의 수만큼 좌변에 변수 3개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가 각각 하나씩 쏙쏙 들어가는 이 기법을 언패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프린트 ABC 해보면 되겠죠? 출력 결과 이렇게 각각 데이터가 쏙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었을 때 우리는 int로 저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1, 문자열 2, 문자열 3 이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데이터 형태를 잘 보시면 이거 초면은 아니고 4번 케이스에서 이미 본 적이 있거든요. 4번 케이스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인풋을 하고 스플릿을 했었을 때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끊겨서 리스트로서 저장이 됐었죠. 그랬을 때 각각이 문자열로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 2, 3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input 스플릿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input.split을 사용해서 연쇄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이번에는 입력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1, 2, 3을 입력으로 주게 되면 A에는 문자열 1, 그 다음엔 2, 그 다음엔 3이 쏙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강사님, 아까랑 출력 결과가 같네요. 이때는 아까 인트를 찍었었죠? 근데 우리는 딱히 타입의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문자열일 거거든요. 근데 터미널 상에선 데이터가 똑같이 보이니까 한번 확인 삼아 타입을 찍어볼게요. 이번엔 타입 A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시 실행시켜 보고 1, 2, 3을 입력을 주면 A의 타입을 확인했었을 때 문자열 잘 찍히죠? 그래서 B나 C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스트링 타입일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A는 문자열 1, B는 문자열 2, C에는 문자열 3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번 케이스는 상당히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6번 케이스입니다. 6번 케이스는 입력은 똑같이 줄 거예요. 5번 케이스랑 똑같이 줄 건데 이번에는 이것을 문자열로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ABC 저장 변수는 똑같고요. 자, 이러나 저러나 5번 케이스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input, 그 다음 스플릿까지 했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요. 일단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끊어서 리스트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될 거고요. 이 각각 끊긴 데이터는 문자열 1, 문자열 2, 문자열 3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A, B, C에 그대로 언패킹 하자니 타입이 여전히 문자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순회하며 인트로 바꿔주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작업 반복문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까 4번 케이스에서 맵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맵 함수를 씌워주면 될 거예요. 맵을 씌워줄 거고 그리고 int 함수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맵 함수를 닫아주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이 두 번째 인자로 준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int를 수행시켜라 라고 등록을 시켜 놓았지만 이 수행된 리턴의 묶음을 어디에 저장할지는 정해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 데이터를 리스트로 하고 싶다면 이 맵 함수 바깥에 리스트를 씌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튜플 같은 함수를 씌워주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상관이 없이 그냥 ABC를 줘버리면 됩니다. 일단 이걸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print ABC 해보시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그대로 5번 케이스랑 똑같이 입력을 줘보도록 할게요. 엔터 쳐보셨을 때 1, 2, 3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이거 문자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인트로 잘 바뀌었는지 타입을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타입을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B에도 씌워주시고 그 다음 C에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실행 버튼 누르시고 1, 2, 3을 입력을 줘보면요. 전부 다 인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그런데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포장지에 저장할지 그 포장지는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 함수나 튜플 함수 같은 것들을 씌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왜 그냥 동작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비밀은 언패킹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A, B 그리고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 코드를 읽었을 때요. 잠깐 좌변에 이 할당 연산자 좌변에 데이터가 두 개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패킹을 하려고 하는 시도겠구나. 그래서 자동으로 이 우변에는 무슨 데이터? 묶음 데이터가 있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해당 데이터가 아직 묶여있지 않다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이걸 묶어버려요. 그 과정을 패킹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예컨대 우리가 1,2를 주게 되면 이 데이터는 아직 괄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 타입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은 자동으로 이 녀석을 패킹해서 이걸 튜플로 묶어줍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이거 튜플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보고 오시고요. 어쨌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맵 함수가 실행됐었을 때 사실은 이 친구는 어떤 묶음 데이터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할당 연산자 좌변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패킹을 시도한다는 것을 파이썬 프로그램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것은 묶음 데이터여야겠구나 라는 인지 때문에 이 녀석을 자동으로 뭘로 묶는다? 튜플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이 이것을 튜플로 자동으로 묶어줄 텐데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리스트나 튜플을 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케이스처럼 여러 데이터를 받아다가 언패킹을 하는 경우에는요. 맵 함수를 돔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어디 데이터에 저장할지, 어디 묶음 데이터에 저장할지 그 타입을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에다가 리스트를 씌워준다고 한들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실행했었을 때 1, 2, 3 입력하면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요. 굳이 파이썬이 이걸 안 써도 튜플로 잘 묶어줄 텐데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코드를 넣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번 케이스였고요. 차근차근 이 맵 함수랑 언패킹 기법까지 꼭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번 케이스인데요. 이제 대방의 2차원 리스트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한 줄의 입력을 받으면요. 이것을 1차원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로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위의 케이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몇 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총 3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3번, 이 입력을 3번 받아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력되는 행의 수만큼 이 입력을 반복해서 수행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이 입력을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하나의 리스트란 말이에요. 하나의 리스트 속에 여러 개의 리스트를 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입력받았다고 해서 이것들을 A, B, C 각각의 변수로 저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의 리스트에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입력받기 이전에 이 깡통, 빈 깡통을 미리 세팅을 해둘 거고요.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입력받으면 추가하고, 입력받으면 추가하고, 입력받으면 또 추가하는 형태로 이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바로 코드로 옮겨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 빈 껍데기, 비어있는 리스트를 마련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세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의 수만큼 반복문을 돌아주며 입력을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for랑 in을 써줄 거고요. 근데 이것이 몇 번 입력 받을 거냐면 총 3개 행이기 때문에 3번 입력을 돌아줄 겁니다. 그래서 range는 3을 주면 되겠죠. 그럼 총 3번 돌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땡땡까지 써주시고 in 앞에는 뭐가 오면 좋으냐, 지금 몇 번째 행인지를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로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반복문 안에서 우리가 뭘 반복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한 줄을 입력받아서 각각 int로 바꾸고 이것을 리스트로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은 우리가 어디서 해보았냐? 쭉 올라가 보시면 그 작업은 우리가 4번 케이스에서 한번 해봤네요. 어떻게 쓰냐면 인풋을 받아서 공백을 기준으로 꽂아놓고 이 녀석을 순회하면서 맵을 통해 순회하며 int로 바꿔줬었습니다. 이걸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쳐볼게요. 어떻게 썼냐면, 자, 다시 인풋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공백을 기준으로 끊어줍니다. 근데 이 녀석을 그대로 받아오면 이건 지금 int가 아니라 문자열 기준으로 끊기기 때문에 맵 함수를 통해 int를 순회해줬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 이대로 두면 어디 데이터에 저장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씌움으로써 리스트에 담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 2, 3을 입력했었을 때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4, 5, 6을 넣었을 땐 4, 5, 6, 7, 8, 9는 7, 8, 9가 쏙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의 타입은 맵 함수를 통해서 변환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리스트를 씌워져 있으니까 리스트로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한 줄 입력을 받았으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A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 어떤 아이템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추가는 append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감싸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1, 2, 3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총 3번, 3개의 줄에 대해 데이터를 추가해주게 되니 이 A에는 이 3개의 행이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을 해놓고요. 한번 A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실행 버튼 누르시면요, 입력을 기다리게 될 거고요. 1, 2,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입력을 기다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문을 통해서 인풋이 총 3번 수행되기 때문에 엔터를 한 번 눌렀다고 해서 반복문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더 입력해 볼게요. 4, 5, 6. 그래도 여전히 끝나지 않죠. 왜냐면 인풋은 총 반복문 속에서 3번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줄 7, 8, 9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에 돼서야 반복문의 입력이 다 끝나게 되고 이 입력받은 데이터들이 A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7번 케이스 2차원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요, 반복문을 통해서 빈 껍데기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요, 하나의 기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코드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요, 리스트 빈 껍데기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방법문을 돌아주면서 특정 아이템을 추가해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총 3가지 있는 거죠. 첫 번째, 빈 리스트를 세팅하는 것, 그리고 그 녀석 안에 특정 아이템을 넣긴 넣을 건데 그것을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넣을 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안에는 0부터 99까지의 데이터를 넣겠다고 합시다. 물론 이건 range와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range 100을 주고요. 이걸 리스트로 감싸면 이거 만들 수 있긴 해요. 만들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의 필요 요소는 총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빈 껍데기, 빈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선언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소, 이걸 반복하면서 아이템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요, 반복문을 리스트 안쪽에다가 써줄 거예요. 그래서 for랑 in을 리스트 안쪽에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총 100번, 100개의 아이템을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range를 통해 100을 줄 거고요. 이 순회하는 데이터를 저는 i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필요했던 3가지 요소 중 2가지를 세팅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세팅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문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세팅하면서 무슨 데이터를 넣을지 그 세 번째, 그 아이템을 명시해주면 되겠죠. 그 아이템 명시를 어디서 하냐? 그것은 이 반복문 앞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넣어줄 데이터는 여기 있네요, 여기. i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range는 0부터 99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뽑혀오는 데이터를 이 리스트에 추가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0부터 99까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를 포문 앞에다가 명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보시면 0부터 99까지 데이터가 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반복문으로 수행한다고 하면요, 간단하게 고쳐볼 수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걸 빈 리스트로 놓고요. 그 다음 반복문을 이렇게 순회해 주는 거예요. 몇 번? 100개 아이템을 줄 거기 때문에 100번 수행하게 될 거고요. A에 아이템을 추가할 거죠. 근데 어떤 아이템? i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보시면 리스트 세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반복문은 여기 안쪽에서 돌고 있죠. 여기 for문. 그리고 이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넣어줄 거냐? 이 append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서 i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i가 여기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 기법을 사용하면 3줄짜리 코드가 한 줄로 축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0부터의 99까지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 코드를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번 케이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은 1차원 리스트를 입력받고요. 한 행을 받으면 이 받은 행을 빈 껍데기에 넣음으로써 2차원 리스트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껍데기에 특정 아이템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 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사용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한번 줄여볼까 하는데요. 이 위쪽의 코드를 쫓아가면서 천천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 껍데기인 대괄호를 선언해 볼 거고요. 그 안에는 반복문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for랑 in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 돌아줘야 되냐? 보시면 3개의 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range 3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 친구도 range 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랬을 때 여기 오는 데이터는 지금 몇 번째 행을 입력받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r을 그대로 입력해 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추가해주고 싶은 요소는 append의 인자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반복문 앞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i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i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 지금 방금 작성한 r의 경우에는요, 이거 넣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반복문 자체는 필요하지만 여기 사용되는 이 변수는 우리가 어디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는 언더바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세 줄의 코드를 한 줄의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줄여 보았고요. 이 데이터를 a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a를 통해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 2, 3 입력해 줄 거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총 3개의 행을 입력받을 테니 4, 5, 6, 7, 8, 9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원하는 결과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번 케이스이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8번 케이스를 피날레로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케이스는요, 아까랑 비슷하게 이 총 3개의 행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데이터가 주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 행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 공백이 없어요. 얘는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 과정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그냥 응용만 하면 끝입니다. 따로 알려드릴 게 없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일단 아까 7번 케이스처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빈 껍데기에다가 이 입력받고 추가하고 입력받고 추가하고 입력받고 추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for, in 써줄 건데요. 행 몇 개냐면요. 총 3개 행이니까 레인지 3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몇 번째 행인지를 알려줄 거니까 r을 써주긴 써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복문을 돌아주면서 이 앞에다가 추가해줄 아이템을 명시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템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받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인풋을 받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1, 2, 3을 입력했었을 때 이 데이터는 1, 2, 3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문자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문자열은 묶음 데이터인가요? 묶음 데이터가 아닌가요? 이 문자열도 역시 묶음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묶음 데이터니까 맵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적용할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오지만 두 번째는 묶음 데이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묶음 데이터로서 스트링이 오는 거, 문자열이 오는 거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덱싱을 했었을 때 이게 한 글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접근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맵 함수에 두 번째 인자로 문자열을 준 경우에는요. 이 문자열을 순회하면서 한 글자씩 순회하면서 이 함수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이 한 글자씩 접근해서 int 함수를 씌우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강사님, 이 int 함수를 씌우게 되면 이 결과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맵 함수를 돌았을 때 이 원본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 원본에서 한 글자에 접근해서 int 함수를 씌운 이 결과를 다른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 원본은 그대로 둘 거고요. int 함수를 씌운 이 2라고 하는 결과를 다른 공간에 이렇게 쏙쏙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맵의 두 번째 인자로 와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게다가 이 int를 씌울지라도 원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뭐 스플릿해서 뭐 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인풋 자체를 맵의 인자로 줘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적용할 함수는 int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괄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맵 함수까지 작성하시면 이 데이터를 어디 저장할지 당최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트를 통해서 이 1차원 리스트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1, 2,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맵 함수를 씌우게 되면 한 글자씩 접근해서 1로 바꿔주고 이 두 번째 글자도 2로 바꿔줄 거고요. 세 번째 글자도 3으로 바꿔주는데 이 녀석을 리스트로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 데이터를 a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출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요.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를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2차원 리스트가 쏙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 전부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인풋 케이스를 살펴봤죠. 총 8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 맵이라고 하는 함수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기법도 처음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심자한테 만만하지 않은 기법이다 보니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꼭 마스터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본 강의인 코딩 테스트를 위한 기초 강의,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이론은 전부 다 다룬 거예요. 만약 추가적으로 다룬다면 뭐 pprint나 뭐 인풋, 시스템 통한 인풋, 뭐 이러한 팁이랄지 아니면 VS 코드 단축키 모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팁으로서 추가 촬영을 좀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파이썬에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조금 더 어려운 기법, 어려운 개념들은 후수 강좌인 심화 강좌에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의가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요. 지금 배워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봄직한 문제 3문제 정도를 가져와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 3문제까지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문제풀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